같이 과학부를 보러 넘어갑시다. 과학부. 자, 1단락이다. 자, 대기는 지구의 인력을 받는다. 즉, 접속사 나오면서 지표면에 대기의 무게가 작용을 하는데 이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한다 해서 정의가 나왔지. 자, 기압이 뭐냐? 대기의 무게가 작용하는데 이 때문에 생기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해. 그러니까 대기라는 건 공기라고 생각하면 쉽겠지. 그 공기가 쭉 쌓여 있을 때 공기의 무게가 곧 기압이야. 맞지? 넘어가 볼게. 지상기압은 1643년 이탈리아의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측정을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토리첼리가 지상기압을 처음으로 측정을 했다. 토리첼리는 한쪽이 막힌 길이 약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든 그릇에 그 관을 거꾸로 세우면 관 속의 수은이 흘러내리다가 한 76cm 높이에서 이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멎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수은 기둥의 무게가 지상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공기의 무게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체크해 볼게. 이까지는 그냥 실험이라 가지고 뭐 자세히 할 건 없고 그냥 여기만 체크를 하면 돼. 수은 기둥의 무게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공기의 무게랑 똑같다라는 걸 알아냈지. 그러면 위에 그 대기의 무게를 갖다가 기압이라고 했는데 기압을 측정할 때 수은 기둥 또는 수은을 측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 이러한 사실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로 수은 기둥의 높이를 의미하는 이 수은주 밀리미터를 사용하게 됐다고. 오늘날에는 이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 단위를 도입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기압의 단위로 헥토파스칼을 사용하고 있다. 하고 밑에 뭐 전 지구 지상 기압의 평균인 760 수은주 밀리미터는 약 1013 헥토파스칼이라 나오는데 뭐 이거랑 똑같다는 건데 어떻게 공식이 구해지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 알 필요는 없고 1단락에서 나오는 주요한 내용은 기압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토리첼리가 어떤 걸 했는지 수은주 밀리미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정도만 알면 돼. 한 개도 어려운 게 없었다. 넘어가 볼게. 2단락이다. 기압은 공기의 무게로 인한 것이므로 접속사 무로 높은 곳으로 갈수록 해당 고도의 상공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이 적어져 기압이 낮아진다 하고 있으니까 밑줄 쳐볼게. 높은 곳으로 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져서 기압이 낮아진다고.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 땅이야.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뭐 하늘이라 치자. 자,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공기의 무게를 다 받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엄청 빡세기 때문에 이건 기압이 높겠지. 지상에서는 이만큼의 공기의 무게가 날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위에 올라갔다 진짜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갔어.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기의 무게만 받으면 되잖아. 맞지? 여기는 이만큼 공기 무게라면은 여기는 요만큼 공기 무게지. 그래서 위에는 기압이 낮다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 쉽겠지. 요 상태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말이야 공기 양이 점점점 적어지니까 내가 받아야 될 공기 양이 줄어드니까 기압이 낮다고. 이를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이 여기 있는 파스칼이야. 처음 봤어. 근데 파스칼은 대장이고 페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꼬봉이야 꼬봉. 그래서 얘가 얘한테 시킨다. 야, 내가 요런 이론을 정립했는데 네가 한번 실험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요 페리에한테 부탁해서 요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페리에는 648년에 파스칼의 고향 근처에 있는 해발 1465m의 산에서 고도에 따른 기압 차이를 확인해 봤다는 말이지. 그 결과 파스칼이 예상한 대로 산의 정상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이 말은 산의 정상이 뭐다? 위에 나오는 높은 곳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기압이 낮아졌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이거. 기압은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므로 다른 말로 뭐다? 고도가 높다. 높은 곳으로 갈수록 낮아지므로 이 말이지. 지상의 각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여 그대로 등압선을 작성하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등고선과 거의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 체크해볼게.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너 그 등고선은 뭔지 알지? 등고선. 등고선이 뭐냐면은 그
각 지역의 그 지면, 땅의 높이를 갖다가 나타낸 선을 등고선이라 그러잖아. 근데 자,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땅이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좀 높고, 이거 좀 낮고. 그럼 등압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등압선. 자, 높은 곳일수록 기압이 낮아지지. 여기 기압이 제일 낮고, 여기 기압은 높은 이 상태겠지. 그러니까 등압선만 잘 그려도 등고선이랑 유사해진다고 지금. 이해됐지? 요게 요 말이야 지금.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기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 P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측정한 그 지역에서의 기압은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우리나라 전체 또는 이 지역 전체의 기압이 고기압인가 저기압인가 그 분포를 알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일기예보는 못 써. 해결이 뭐냐? 그래서 그 지상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압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압을 해수면 고도상에서 관측각 값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오늘날 일기도 작성에 이용하는 지상기압은 관측된 기압을 관측소가 위치하는 지점의 고도를 고려하여 전 지구 평균 해수면상에서 관측한 값으로 보정하는데 이걸 갖다가 해면 경정이라는데 별표로 한 개 박아놓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면 경정을 왜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자 얘들아. 자, 해면 경정을 하지 않은 위의 상태 보시면 뭐라 적혀 있었어 이쪽에서 지금. 지상의 각 장소에서 기압만 측정하는 거지. 근데 이 기압이 몇인지는 나오는데 이 우리 지역에서 측정한 기압이 이게 현재 이 전체 면적에서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야. 일기예보를 하려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 지역이 기압은 이 정도긴 이 정도인데 이게 실제 고기압일까 저기압일까가 애매해. 그래서 이런 해면 경정을 하는 거야 지금. 해면 경정은 뭘가 기준이야 지금? 지구 평균 해수면이 기준이지. 지구 평균 해수면을 0이라고 보고 0에서부터 이 해수면 값이 이 정도인데 너희 지역이 얼마만큼의 고도에 있고 얼마만큼의 기압이 있는 데를 묻는 거야. 이해됐나? 얘를 해줘야지 모든 지역을 동일한 기준에서 기압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동일한 기준에서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해면 경정을 해준다. 이 해면 경정을 해야지 고기압, 저기압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걸 알아야지 일기예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꼭 해주는 거야. 됐지? 아, 환산을 해주는 거구나 알면 돼. 넘어가 본다. 자, 기압의 변화는 공기의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모든 곳에 지상기압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가정이 중요하다. 모든 곳에 지상기압이 같다고 가정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거지.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곳의 공기는 팽창에 의해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여 상공에서 사방으로 빠져나간다. 엄청 중요한 거 있다.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곳의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여 사방으로 빠져나간대. 자, 이게 땅이라고 셈치고 얘들아, 땅이라고 셈치고 여기에 막 불로 막 가해를 한다 셈치자. 그래서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졌어. 그럴 경우에 공기는 어떻게 된대? 위로 상승을 해서 여기에 공기가 쌓이게 된다고. 그러다가 쫙 올라가다가 상공에 도달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게 사방으로 빠져나간대, 이 공기가. 이해됐나? 자, 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팽창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그 결과 지상기압은 감소하게 된다. 자, 지상기압은 감소하게 돼. 왜? 아래에 있던 공기가 위로 다 빠져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에는 공기 양이 적겠지. 그래서 이 지상기압이 감소한다는 거고 상공기압은 올라가겠지. 이게 고기압이 되고 이게 저기압이 되는 거야. 적어놓을게. 이게 고기압이 되고 이게 저기압이 되겠지. 근데 그렇지만 지상 공기가 상승을 하면 상층에는 더 많은 공기가 쌓이게 되므로 결국 체크해볼게. 온도가 높은 곳의 상공은 온도가 높은 곳의 상공이지. 이게 지금 뜨거운 공기가 올라갔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고기압이 된다고 적어놨잖아.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진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므로 공기는 이렇게 이동하므로 지상에서 온도가 높았던 곳의 상공에 있던 요 공기가 주변의 저기압으로 여기가 저기압 쪽이겠지. 왜?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여기가 워낙 기압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저기압이 되는 거거든. 이동하면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에는 주변의 고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다시 어떻게 된다고? 공기가 다시 주변 고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기압의 차가 생기면 공기는 그 차를 메우기 위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데 다시 한 번 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바로 바람이래. 이해됐나? 자, 여기까지 끊고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순서 잘 봐. 순서. 자, 어떤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이 온도가 너무 높아.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점점점 팽창을 하는 바람에 하늘로 쭉 떠오르겠지. 그러면 밑에 있던 공기가 위로 떠오르는 급이야 지금. 떠오른 공기는 뭐다? 공기의 밀도가 많아지니까 이게 뭐다? 고기압 상태가 되는 거지. 고기압 상태. 자, 상공 공기가 고기압 상태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변은 저기압이 되겠지. 그래서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야 되니까 여기 뭉쳐있던 공기가 주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얼추 기압이 다 비슷비슷해지겠지. 이 상태에서 여기 있던 공기는 잘 봐. 얘는 지금 뜨거운 곳 지역의 지상은 저기압이 됐겠지. 왜?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저기압 상태란 말이지. 근데 요 고기압 공기가 일로 공기를 주는 순간, 여기로 공기를 다 주는 순간 여기도 공기가 좀 많아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시 고기압이 되고 지상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공기가 내려온다는 거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야. 그래서 뭐라 그래 지금 보면.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에는 주변의 고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공기는 그 차를 메우기 위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게 이걸 갖다가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맞는 바람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선호관계랑 공식이 있었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 줄게. 그 뒤에 그런데 역점 나온다. 그 바람의 방향에는 기압 이외의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친대. 어떤 요소가 있냐? 고도가 같은 경우에 기온은 고위도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것만 봐도 밑에 안 봐도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 고위도로 갈수록, 여기서 말하는 고위도는 뭐다? 북극, 남극 말하는 거지. 북극, 남극. 지구의 끄트머리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 알지? 그래서 거기 춥잖아. 그럼 기온이 낮다라는 말은 얘들아 이거랑 반대지 지금. 기온이 올라갈수록 지상은 저기압이 되고 그 상공은 고기압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기온이 낮은 북극과 남극 같은 경우에는 지상이 오히려 고기압이겠지. 이해됐지? 모든 곳에 지상 기압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온도가 낮은 고위도 딱 나오지. 온도가 낮은 고위도의 공기 밀도가 저위도보다 크다. 저위도는 어디냐면 얘들아 딱 지구본을 놓고 봤을 때 가운데가 지금 저위도인 거고 위로 밑으로 갈수록 고위도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위도보다 고위도의 공기 밀도가 훨씬 크므로 지상에서 상공으로 올라갈 때 고도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는 폭도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훨씬 크다. 이것도 내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 얘들아. 그림 잠깐 봐봐라. 자 보시면 고위도의 온도가 지상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여기 머무르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지상 쪽이 고기압이 될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이게 저기압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 이게 일반적인 고위도야. 근데 저위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상의 온도가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지. 원래는 지상의 기압이 어때야 돼? 지상 기압은 아까 1단락에서 나왔었는데 1단락에서 그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했고 고도가 낮으면 기압이 높다고 했지. 자, 고도가 낮지. 지상이니까 고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기압은 높아야 되는데 온도가 상승해서 그러니까 팽창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압이 높다가 낮아질 거 아니야. 지금 높아야 되는데 이게 낮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가 올라간다. 그럼 위에 그 공기가 많이 쌓이겠지. 위에 공기가 많이 쌓이니까 원래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야 되는데 밑에 공기가 위에 올라와 주는 덕분에 이쪽에가 뭐가 돼? 원래는 기압이 얘는 낮아야 되는데 갑자기 기압이 올라간다고. 이해됐나? 자, 낮아야 되는 놈은 높아졌고 높아야 되는 놈은 낮아졌어.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여기 적혀 있어. 고도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는 폭이 저위도는 훨씬 적고 고위도가 감소하는 폭이 훨씬 커. 왜? 이쪽에 완전 고기압, 이쪽 완전 생 저기압이니까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훨씬 적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 말이 나온 거야. 결국 상공에서 동일 고도의 기압은 고위도가 저기압, 저위도가 고기압이다.
상공이다. 상공에서 동일고도 기압은 고위도는 저기압, 저위도가 고기압이다. 그렇다면 상공에서 바람은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불어야 된다. 왜? 이 저위도가 고기압이고 고위도가 저기압이니까 항상 여기에서 여기로 방향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뭐 마찰력, 자전으로 인한 정량력 등 여러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는다까지다. 됐지? 넘어가 볼게. 자, 기온이나 기압 등의 고도 분포를 실제 대기의 평균 상태랑 비슷하도록 단순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준 대기라고 부른대. 표준 대기. 이게 뭐다? 요거야. 현재 널리 사용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발 고도 약 5.5에서의 기압은 500헥토파스칼이다. 이러한 표준 대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상층 일기도래. 자, 상층 일기도가 뭐다? 표준 대기 상태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다. 우리가 TV 일기예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기도는 지상 일기도인데 이것은 각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을 해명 경정을 거쳐 산출한 값을 중심으로 한다. 체크해보자. 자, 지상 일기도가 일반적으로 일기예보에서 보는 건데 요거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을 해명 경정 거쳐서 산출한 게 바로 요 지상 일기도까지야. 지상 일기도를 통해서 해당 지역 날씨의 대략적인 경향은 알 수 있으나 날씨 변화 예측이 안 된대. 그럼 날씨 변화 예측이 안 되는 게 P, 문제점이라면 해결책이 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보관들은 반드시 상층 일기도를 활용하는데 이게 S. 그럼 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없으면 그 지역의 날씨 정보만 알 수 있는 거지. 현재 날씨만. 자, 대기 운동의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5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가 대표적이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상층 일기도는 어떤 정해진 기압이 나타나는 등압면을 상정해서 밑을 쳐보자. 상정해서 그 기압이 나타난 고도, 기압, 기온, 바람, 습도 등 각종 기상 요소를 기입해서 작성한단다. 이게 요즘에 쓰고 있는 상층 일기도. 동일 고도에서도 기압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등압면은 수평면이 되지는 않는다. 등압면의 고도는 등고선으로 표현한다. 등고선은 수평면상의 등압선과 마찬가지로 기압의 분포를 나타낸다. 등고선은 뭐다? 곧 기압의 분포를 나타낸다까지다. 됐지? 여기까지는 뭐 정보가 쭉 나열됐기 때문에 필기할 때 적으면 굉장히 잘 될 거야. 그 다음, 한편 풍속도 기압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당 기압차가 클수록 빠르다. 자, 풍속에 관한 건데 기압차가 클수록 빠르다. 즉 뭐다? 한쪽은 고기압, 한쪽은 저기압인데 이 기압의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개빠르다고 지금. 따라서 동일 고도에서 고위도, 저위도 간의 기온차가 작아질수록 따라서 고저위도 간 기온차가 작아질수록 기압차도 작아져서 풍속도 느려진다. 고위도는 다시 말한다. 복습. 고위도는 기온이 낮아야 되고 저위도는 기온이 높아야 되지. 근데 얘들 둘 간의 기온차가 작아지면은 기압차도 작아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느리다고. 우리나라 상공의 풍속이 겨울보다 여름에 느린 것은 이런 원리에 기인한다. 체크해볼게. 갈로 쳐봐라. 보면은 우리나라 상공의 풍속이 겨울보다 여름에 느린 것은 이런 원리래. 중요한 기준은 뭐다? 분명히 지문에서 지상이 아니라 상공이라 그랬다. 상공 위쪽이야. 위쪽 풍속이 겨울보다 여름에 느린 이유는 어떤 것에 기인한다? 위에 요 원리 있지. 요 원리에 기인한다. 더 보자. 최근 동아시아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원인 중 하나로 북극의 급격한 기온 상승이 지목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기후변화로 고위도, 저위도 간의 차가 줄어들어. 쉽게 말해서 북극이 충분히 차갑고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북극, 남극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저위도랑 고위도의 차가 줄어든 거지. 즉 기압차가 작아져서 바람이 약해졌고 그 결과로 미세먼지가 수송되지 못한 채 정체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고위도일수록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 기온 상승은 고위도일수록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위도일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겠지.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고위도, 저위도 간의 기온차는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대기 정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까지야. 됐지? 자,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었어. 답이 3번이었어. 3번 보시면
그 같은 지점에서 지상의 기온이 높아지면 상공의 기압이 높아진다. 이것도 우리 공식을 적을 수 있겠지? 어떻게? 지상의 기온이 높아진다는 말은 지상에 있었던 공기가 팽창해서 상공으로 올라간다는 말이고, 지상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에 상공의 기압은 높아져야 되지. 공기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 쉽다. 다음 2번 문제. 보기에서 기압과 바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짝지은 것 고르고 있네. 기억 보자. 지구 전체의 고도와 지상 기압이 동일하고 전향력 등 다른 요인이 배제되는 조건이라면 하고 있지. 상공에서는 바람이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이다. 잘 봐. 이 조건이 중요하지. 아까 항상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였어? 전제. 앞에 넘어가 볼까? 전제가 여기 봐봐.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지도 않고 마찰력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지. 근데 만약 이걸 다 고정시켜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다른 말로.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기역 맞는 말 되겠지.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불게 된다라는 거고. 니은 지구 전체의 지상 기압이 같은 경우에는 지상 온도가 낮은 곳의 상공에 있는 공기가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의 상공으로 이동하여 바람이 분다. 개소리지. 왜? 낮은 곳 상공에 있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낮아 높아? 기압 자체가 낮지. 맞잖아. 원래 상공에는 공기가 없어야 정상인데 낮은 곳이니까 팽창도 안 해. 근데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 상공, 얘는 어때? 지상의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지상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곳이 바로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공기가 여기로 이동한 게 아니라 여기 공기가 여기로 이동해야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바람은 두 지점 간의 기압 차이로 인해 불기 때문에 까지 괜찮아.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은 경우라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는 기압 차이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바람이 부는 방향에 기압 차이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내가 어디서 했냐? 요 기역에서 많이 봤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전향력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 그랬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리얼. 풍속은 두 지점 간의 기압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까지 괜찮지. 기압 차이가 클수록 풍속이 빠르다 그랬다.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기압 차이가 큰 두 지점 사이에는 바람이 강하다. 정확하게 답이 기역 리얼이네. 넘어간다. 3번 문제. 신문 기사다. A씨는 그 마음 놓고 숨쉬는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약권에 약 5천 그루의 수목식재를 마쳤다. A씨는 주거단지 인근에 방치된 공간에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를 위한 바람을 밝혔다. 바람길 숲은 도시 배각 산림 형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체크해볼게. 맑고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고, 이 바람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공기순환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도심 외곽 산림에 숲을 가꾸고 나무 종류를 교체하여 바람 생성 숲을 만들고, 생성된 바람이 도시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천과 주요 도로 주변에 연결 숲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맑은 공기를 유입시키고 끌어내도록 한 것이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원리 살짝 나왔다. 뭐 어렵진 않았어. 답이 3번이었다. 근데 이 문제는 3번부터 말이 안 되는 게, 도시 외부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건 맞아. 왜? 여기에 있던 열을 밖으로 뿜는 거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다시 도시 내부의 온도가 바람이 불기 전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말은 없었지. 애초에 이건 나오지도 않았어 얘들아. 됐나? 그 이를 막기 위해 연결숲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연결숲을 조성한 건 다 뭐다? 도시 현재 우리가 A시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연결숲을 조성한 거지. 목적도 다 틀렸지. 4번 문제다. 자, 지상일교도 상층일교도 나오네. H는 고기압, L은 로우 저기압이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란다. 자, 요거 답은 5번인데 가는 동일 고도에서의 기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한면이 수평면이고 붙어서 게임이 끝나버렸지.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어? 본문에서 여기 보이지? 동일 고도에서의 기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등한면은 수평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된 거다. 됐지? 여기까지 하고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 3달러까지 정리를 했거든. 3달러까지 정리한 거 한번 보자.
1단락에는 기압에 관해서 정의가 나왔었어. 기압은 지표면에 작용하는 대기의 무게로 인한 압력을 기압이라고 부르고, 요건 토리첼리가 수은기둥 실험을 통해서 그 공기의 무게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가 기압이라는 걸 밝혀냈지. 2단락에는 파스칼과 페리에가 나왔다. 파스칼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한 사람인데, 얘가 페리에한테 이제 대리 실험을 맡겼지. 페리에가 해보니까 진짜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지. 각 지역의 기압을 측정해서 그걸로 등압선을 작성하면은 마치 그것은 등고선과 거의 유사하게 된다는 걸 발견해냈지. 하지만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포를 파악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해결한 게 뭐다? 해면 경정을 하자라는 거지. 해결책은 기압을 갖다가 이 지구상 평균의 수면의 고도상으로 관측한 값으로 환산하면, 이해되나? 요게 환산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그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서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그 공통으로 쓰는 그 기압 0 헥토파스칼 기준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이게 2단락이었어. 3단락은 기압의 변화에 관한 거였다. 여러 가지 이제 공식도 많았고 힘든 단락이었어. 첫 번째, 지상 기압이 동일하고 하다고 가정하고 온도가 높다면 말이야. 그 지상의 공기 밀도는 낮아지고 낮아진 공기는 상승하게 되지. 그래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상층의 공기양이 많아집니다. 즉 고기압이 됩니다. 까지야. 공기 이동은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에 분명히 상층의 공기양 많았지. 그래서 지상의 온도가 높은 지역에 주변 공기가 들어와. 이거 왠지는 얘들아 요 사이에 지금 생략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 너가 알고 있지? 여기 온도가 높은 지상 지역, 온도가 높은 곳에 상층 지역, 상부 지역의 공기압이 많아져서 고기압이 돼버렸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상층은 저기압일 거 아니야.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흩어지지. 요 흩어진 공기가 있으면 다시 그곳이 고기압이 되고, 요 지상 온도 높은 지역은 저기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공기가 이동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바람이라고 했었다. 바람. 됐나? 자, 넘어가보자. 자, 또 세 번째. 자, 쌤이 지상과 상공을 나눠놨어. 너희도 공부할 때 반드시 공기가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인지 상공인지 보고 풀어야 돼. 지상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저위도면은 기온이 높고 고위도면 기온이 낮겠지. 자, 저위도 지상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아서 여기 했던 거 똑같아.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공기가, 상층 공기가 고기압이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고도에 따른 기압 감소폭이 굉장히 작다고. 고위도는 반대야. 이렇게. 반면 자, 상공을 보시면 고위도는 저기압, 저위도는 고기압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끌고 와야 된다. 얘들아 잘 봐. 자, 고위도부터 봐봐. 고위도는 지상의 기온이 낮지. 낮다 보니까 공기가 위로 상승하지 않아. 공기 밀도가 빡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위도 추운 지방 지상은 기온도 낮고 공기도 엄청 많아서 고기압이 되고, 위쪽은 저기압이 되지. 맞나? 그래서 고기압 상공이 고위도 상공이 저기압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저위도도 계산할 수 있겠지? 저위도 지상은 기온이 높아서 저위도 지상에서는 공기가 적게 있고 상층으로 공기가 다 올라가서 상층 공기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저위도의 상공은 고기압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항상 그러냐면 항상 그렇진 않지. 왜냐하면 기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항상 저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 됐지? 그러면은 다시 4단락과 5단락 정리해보자. 자, 4단락 보시면 4단락은 표준 대기에 관한 단락이었지. 표준 대기란 고도 분포를 실제 대기의 평균 상태와 비슷하게 나타낸 걸 갖다가 표준 대기라 그래. 그래서 이제 너희가 본문 보시면 나오는데, 본문 보시면 이 표준 대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상층 일기도라 그랬어. 상층 일기도. 맞지? 우리가 일기에 비해서 보는 건 이 지상 일기도인데, 지상 일기도는 기압을 해면 경정 후 산출해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날씨를 파악하는 거야. 사실 그 지상일기를 통해. 근데 지상일기도는 그 날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게 상층일기도지. 상층일기도는 기본적으로 날씨 변화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기압이 나타나는 등압면을 상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상 요소를 다 기입해서 작성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뭐 본문 보시면 5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가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넘어가 볼게. 동일 고도라도 지역에 따라 기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등압면은 절대 수평면이 아니라고 많이 강조를 했다 얘들아. 넘어가 볼게. 5단락은 풍속에 관한 거였지. 1, 2 두 가지 있어. 자, 고위도와 저위도 간의 기온차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압차도 줄어들고, 기압차가 줄어들었으니까 바람의 속도, 풍속도 줄어들겠지. 풍속이 줄어드니까 여기 쌓여있는 먼지가 다른 곳으로 안 날아가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랑 더불어서 지구 온난화도 이제 엮어서 오는데, 지구 온난화라는 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잖아. 근데 지구의 기온 상승은 저위도보다는 고위도가 훨씬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남극과 북극은 차가워야 되는데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고위도랑 저위도 간의 기온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구 전체적으로도 대기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까지야. 됐나?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이. 자, 오늘 과학 10 보러 넘어갑시다. 과학 10. 과학 10은 비행기였지? 비행기라 가지고 뭐 좀 신기했어. 자, 1단락부터 읽어보자. 자, 비행기의 이륙과 비행 그리고 착륙 과정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 특히 착륙의 과정에는 사고가 만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한 착륙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 고도에서 차츰 아래로 내려오며 착륙을 준비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강하 비행 원리래 얘들아. 됐지? 마킹해 봅시다. 자, 이 글의 주제가 나왔지. 강하 비행 원리야. 뭐 이륙에는 필요가 없고 착륙 과정만 보겠다는 거지 지금. 자,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서 일정 고도보다 아래로 내려오며 강하 비행을 할 때 곡선 형태로 비행을 하게 된다. 체크해보자. 기본적인 비행 고도가 있잖아. 그걸 이제 여기서 일정 고도라고 하는데, 일정 고도보다 내려오면서 강하 비행을 할 때 이 곡선 형태로 비행을 한대. 곡선 형태라는 게 있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안 드러나지만은 너희 그 뒤에 문제 보시면 문제에는 곡선 형태가 잘 나타나 있다. 요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가는 거. 그래서 뒤에 읽어볼게.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활공각은 최소로 유지하고 활공비는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활공각이랑 활공비가 뭔지 모르잖아. 그건 이제 2단락부터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활공각은 최소로 유지, 활공비는 최대로 유지하래. 최대로 유지하래. 비로 바로 나오는 2단락이 아니라, 그래서 활공각 최소, 활공비 최대를 꼭 기억해 놓고 가자. 활공각은 그림에서처럼 비행기가 강하를 시작하는 고도의 지점으로부터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지 않은 지점까지 강하한 이동 경로와 활공 거리가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적혀 있어. 그래서 활공각의 정의부터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체크해보자. 강하를 시작하는 고도 지점부터 활주로에 접지 않은 지점까지 요거 강한 이동 경로랑 활공 거리가 이루는 각이래. 요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자, 요 점 있지 여기 꼭지점,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강하를 시작하는 고도의 지점이라 셈쳤을 때 이 접지 않은 지점까지 강하한 이동 거리랑 이동 경로랑 활공 거리가 이루는 각, 요거를 활공각이라고 한다. 넘어가 보자. 활공비는 비도 설명해 준다. 활공비는 바람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비행기의 활공 거리를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안 강한 고도 차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적혀있지. 요거는 요 그림만 보고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필기해가지고 필기하고 넘어가야 된다 얘들아. 체크해보자. 활공비는 비행기가 활공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강한 고도 차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적혀있으니까 교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요 공식 적어놓으면 되겠지. 강한 고도 차 분의 활공 거리 치면 되잖아. 그러면은 딱 활공비가 나온다. 넘어가 볼게. 그리고 활공각을 최소로, 활공비를 최대로 하려면은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해야 된다. 자, 요거 좀 중요하니까 별표를 좀 치고 넘어갈게. 내가 왜 별표를 치냐면 얘들아, 지금 너희가 이 글을 2번, 3번 본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거야. 뭐냐면은 계속 글이 전개될수록 밑에 게 충족이 돼야지 위에 게 된다. 위에 게 돼야지 이 위에 게 된다. 이게 돼야지 이게 된다. 이런 순서야. 그러니까 요거를 볼 때 글을 쭉 읽은 다음에 정리할 때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요게 되면 요게 된다. 이것처럼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하면은
활공각 최소, 활공비를 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활공각과 활공비를 활공각은 최소, 활공비를 최대로 하면은 강화 비행이 잘 된다. 강화 비행이 참 스무스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또 나오거든. 그래서 이어가면서 봐줘야지 그리 이해가 훨씬 쉽다. 읽어볼게. 자,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뭐냐? 활공각과 활공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양항비는 양력과 항력의 비로 나타낸대. 여기서 양력은 뭐냐? 양력. 비행기를 수직으로 상승시키려는 힘, 비행기를 위로 뜨게 하는 힘이 양력이고, 항력은 비행기가 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적혀있지. 쉽게 말해서 비행기가 얘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진행을 하면은 항력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겠지. 맞바람 치는 거. 그래서 그걸 항력이라 하고 양력은 위로 띄워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읽어볼게. 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항력이 커져. 생각해봐 얘들아. 글 보지 말고. 항력만 커진다고 생각하면 비행기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항력이 크면 클수록 비행기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겠지. 그거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항력이 커지면 양항비는 작아지고. 해볼게. 항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양력이 커지면 말이야. 양항비가 커진대. 양항비가 커진대. 근데 우리는 활공각 최소, 활공비 최대로 하려면은 애초에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항력이 커지면 양항비가 작아진다 적혀있지? 그러면 항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낮춰야 되는 거고 양력이 커지면 양항비가 커지니까 양력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 나오는 활공각 최소, 활공비 최대하는데 유리하다 이거지. 넘어가보자. 활공각은 양항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수록 나왔다. 활공각은 양항비가 커질수록 작아지는데 양항비가 일정한 값으로 정해지면 그 값의 역수가 활공각이 된다. 까지야. 역수가 활공각이 된다. 됐나?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원리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여기 활공각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만 잘해놓으면 돼. 물론 내가 필기는 해줄 거다 얘들아. 필기하기 전에 너희 여기 수특 본문에도 필기가 돼 있어야겠지. 애초에 뭐 이런 거 있잖아. 활공각은 양항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양항비 적고 위로 화살표, 활공각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넘어가 본다. 자, 양력은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무게에 작용하는 중력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무게가 클수록 커지고 비행기의 무게가 클수록 양력이 커지고 항력은 비행기의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당연하지. 왜?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갈수록 받아야 되는 바람의 세기도 커질 거 아니야. 항력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비행기의 속력이 클수록 항력은 크고 비행기의 무게가 클수록 띄워주는 힘도 크구나까지 알면 된다. 이것도 적어놓으면 훨씬 좋다. 따라서 접속사 나와서 정리해주네. 비행기의 속력과 무게에 따라 양항비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활공각까지 결정된다. 결국 요 속력과 무게에 따라 양항비가 결정되고 활공각까지 결정이 된다. 그 다음 양항비는 비행기의 날개의 받음각에 따른 양력 계수의 영향을 받는데 양항비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한다. 양항비는 양력 계수 영향을 받는다. 양력 계수가 뭐냐? 양력 계수는 비행기의 날개가 양력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날개의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양력 계수는 증가한다. 자, 이거를 얘들아 그냥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얘들아. 뭐 비행기의 날개가 막 움직이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봐라 얘들아. 카메라 어떻게 보이지? 자, 요 손 보이지? 여기 날개라고 치자 얘들아. 날개가 있잖아. 이 상태로 쭉 가면은 바람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바람이 일로 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를 저항을 시켜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제껴질수록 즉 날개면이 바람과 많이 닿을수록 말이야. 여기 나오는 양력이 증가하는 거 알겠나? 양력이 증가하는 거. 됐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피울수록 갑자기 우 하면서 위로 뜰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이야. 받음각, 요 각이 점점 이렇게 위로 설수록 말이야. 양력 계수가 당연히 증가하겠지. 근데 특정 받음각에 도달하면은 양항비를 최대로 얻을 수가 있고 거의 직각으로 딱 서버리면은 양항비가 거의 최대겠지.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밑으로 꺼져 버리게 되지. 그래서 양력 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날개의 움직임을 그려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다. 체크해보자. 이 날개가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여기서 말하는 받음각은 날개가 앞에서 오는 바람을 맞받아치는 그 각이 증가한다는 말이니까 바람과 닿는 면이 많아진다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증가할수록 양력 계수가 증가하다가 어떤 특정한 받음각에 도달하면은 최대가 되고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날개를 완전 제껴서 안 되겠지. 이렇게 제끼면 안 되겠지. 차라리 어디가 한 요 정도까지만 해주면은 바람도 받으면서 양력 계수도 얻을 수 있겠지. 넘어간다. 양항비를 바탕으로 활공각을 낮추어 강화 비행을 하면서 본격적인 착륙이 시작된다. 자, 착륙 언제부터? 활공각을 낮추어 강화 비행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어려운 내용이 많았어, 얘들아. 정리하기 뒤지게 많다, 이거는. 넘어가 볼게.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착륙 과정은 접근, 플레어, 접지, 지상 활주 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장 우리가 보기 쉬운 글 전개 방식이 나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단락씩 주든지 아니면 한 문장씩 주더라도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하겠다는 거지. 자, 계속 읽어보자. 첫 번째, 접근 단계. 이 접근 단계는 비행기가 직선 비행 경로를 유지하며 직선 강화 비행을 하는 구간이다. 접근 단계는 안전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고도를 의미하는 장애물 고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활공각이 지면과 약 3도의 각도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래. 이상적. 자, 밑줄 쳐보자. 접근 단계는 쉽게 말하면 뭐다? 직선 강화 비행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뒤에 정의한 게 나오지. 요 장애물 고도부터 시작하는데, 장애물 고도란 안전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고도부터 접근 단계를 시작하는데, 활공각은 어떻게 되래? 3도 각도로 진입하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이해됐나? 너 생각해봐라 얘들아. 이것도 개 쉽다. 상상만 해보면. 땅이야.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오면은 안전한 착륙이 되겠나? 밑에 꼬라박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수록 비행기 안전하게 착륙하겠어?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이 땅과 거의 비슷하게 스근하게 이렇게 들어와야지 싹 바퀴부터 내려 앉을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래서 요게 이 말이야 지금. 3도 각도라는 게. 이해됐지? 자, 이때부터 작동이 되지 않는 클린 상태에 있던 착륙 장치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태에 있던? 이 클린 상태에 있던 장치들이 사용되기 시작한다고. 원래 하늘에 떠가지고 날아다닐 때는 요 클린 상태가 있었어. 모든 착륙 장치들이. 쉽게 말하면 그 바퀴 같은 것도 공중에 뜨면 바퀴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잖아. 그거 말하는 거지. 그런 장치들이 사용된다고 이제. 자, 비행기 날개의 면적과 받음각을 크게 해서, 날개 면적과 받음각 크게 해서 같은 말이야 얘들아. 양력을 높이는 장치인 플랩을 사용하면 느린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해볼게. 플랩 면적과 받음각 크게 해서 양력을 높이는 장치인 플랩을 사용하면 느리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공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쌤도 이 플랩을 갖다가 네이버에 검색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거야. 내가 지금까지 비행기를 탈 때만 보면은 비행기 날개가 그냥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약간 조금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뭐 날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위로 들렸다가 낮았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갖다가 플랩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얘를 조절하면은 받음각도 크게 할 수 있고, 비행기가 바람과 마주하는 그 날개의 면적도 크게 할 수 있나 봐. 플랩. 그걸 사용하면 뭐야? 당연히 저항이 커지니까, 항력이 커지니까 느린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각을 조절하기에 참 쉽겠지. 넘어간다. 즉, 접근 과정에서 활공각이 너무 작아버리면 조종사의 시야가 좁아져 접지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왜? 비행기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잖아 위에서. 그러니까 요쯤에 착륙하면 되겠다 하면서 싹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활공각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착륙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상태로 착륙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접지 지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그 말이야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활공각이 너무 작으면 접지 지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안 되고 한 3도 각도가 제일 좋다 이 말이지. 그리고 속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양력이 급격하게 사라져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양력을 높게 유지해야 된대.
이해됐지? 그래서 접근 단계에서는 반드시 양력을 높게 유지하는 게 사고 나지 않으려면 여기 필수구나. 반대로 해볼게. 반대로. 활공각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냐? 접지해야 되는 지점을 벗어날 수도 있고 착륙의 이상적인 활공각을 만들기 위해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고도의 감소율이 예상보다 높아져서 활공각이 3도보다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게 위험하다. 활공각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된다? 접지 지점을 벗어날 수도 있고 강화 과정에서 시간당 고도의 감소율이 예상보다 높아져서 활공각이 너무 작아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활공각은 적절하게 유지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3도 정도로 유지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 이까지는 다 뭐다? 접근 단계 단락이었어. 접근 단계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플랩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활공각이 너무 작았을 경우랑 너무 컸을 경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도 체크해두면 제일 좋겠지. 접근 단계 끝. 넘어가자. 그 다음 플레이어 단계는 착륙 접근의 최종 단계부터 시작해서 활주로면과 평행한 비행 자세를 갖기 위한 곡선 경로 구간이다. 곡선 경로 구간. 요까지 정의인데 시작은 어디부터? 아까 앞에서 했었던 접근 단계의 최종부터 활주로면과 평행한 비행 자세를 갖기 위해서라고. 왜? 여기 활주로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비행기가 원래 이렇게 날아오잖아. 이렇게 날아오면 얘랑 뭐야? 평행한 비행 자세가 아니지. 한 이쯤이 평행한 비행 자세잖아. 그래서 요렇게 올 때 이쯤. 요까지는 안 돼. 이게 평행한 자세를 갖기 위한 곡선 경로 구간인 거야 지금. 장애물 고도에서 시작한 직선 강화 구간과 플레이어 구간인 곡선 강화 구간을 합해서 공중 착륙 거리라고 하는데 뭐 플러스 뭐 어디냐? 직선 강화 구간 플러스 곡선 강화 구간을 플러스 합해가지고 공중 착륙 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도가 여기 있는 공중 착륙 거리가 되겠네. 자, 비행기가 플레이어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조종사는 조종관을 당겨서 비행기 앞부분을 살짝 들어줘서 활주로 지면과 비행기의 바닥과의 각도를 1에서 3도로 유지하도록 하며 활주로에 접근을 한대. 뭘 하라고? 조종사는 첫 번째 비행기 앞부분을 들어서 비행기 바닥과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접근한대. 왜? 비행기 앞부분 안 들면 얘들아 이거 상상되겠나?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가 안 들고 이 상태로 착륙을 해버리면은 앞쪽에 너무 많은 하중이 실리거나 앞쪽에 너무 많은 힘이 작용해가지고 비행기가 앞으로 팍 박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살짝 위로 들어주는 거야. 들어줌으로써 뒷바퀴랑 앞바퀴랑 거의 유사하게 닿을 수 있게. 물론 뒷바퀴 먼저 닿아 얘들아.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데 접지 직전에는 말이야 조종관을 당기지 말아야 된대. 접지하기 전까지는 비행기 바닥에 닿기 전까지는 살짝 들어서 각도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직전에는 당기지 말래. 왜냐하면 접지 직전에 조종관을 당기면 수평 꼬리 날개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힘으로 인해 비행기 앞쪽이 더 강하게 되어 착륙 진입 경로가 더 낮은 고도에서 진입하여 비행기가 정확한 위치에 접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래. 말이 좀 어렵지? 밑줄 쳐보고 설명해 줄게. 왜냐하면 수평 꼬리 날개에 발생하는 추가적 힘으로 인해서 앞쪽이 더 강하게 돼서 이거래. 자, 잘 봐. 접지 직전에 조종관을 당기면은 이 꼬리 날개, 비행기 꼬리 쪽에 추가적 힘이 발생해가지고 앞쪽이 더 강하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꼬리가 그 예상보다 들리는 거지. 꼬리 쪽이 더 들려가지고 앞쪽이 더 강하게 돼서 착륙 진입 경로가 더 낮은 고도에서 진입하게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더 이렇게 꺾여버린다고. 더 이렇게 꺾여버려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접지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접지 직전에는 조종관 당기지 말라고. 이때도 양력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슬랫이라는 착륙 장치, 자 슬랫 이용한대. 그럼 슬랫의 역할은 뭐다? 똑같이 앞에 1단락에 나왔던 요 플랩과 똑같이 양력을 높여주는 게 요 슬랫인가 보다. 단 아까 직선 강화 구간에 사용된 거는 플랫이라 부르고 얘는 슬랫이라 부르니까 혹시 낚시할 수 있으니까 요 조심해라 얘들아. 플랫과 슬랫 좀 다르다. 하는 역할은 똑같지만은. 넘어가 볼게.
그 플레이어 단계에서 접지 위치를 예측하고 나면 접지를 하게 되는데 접지를 할 때 비행기 앞부분과 활주로의 각도를 어떻게 한다 이제 4에서 6도로 변환해서 주 착륙 장치인 뒷바퀴부터 활주로에 접지시킨다. 자, 체크해보자. 접지를 할 때는 접지 단계에서는 앞부분과 활주로의 각도를 이렇게 변환해서 뒷바퀴부터 활주로에 접지시킨대.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있으면 이렇게 착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륙, 이렇게 이해됐나? 이 상태로 착륙하게 되네요. 그래야지 이제 뒷바퀴부터 활주로에 접지시킬 수 있겠지. 넘어가 볼게. 뒷바퀴가 활주로에 접지를 하면 앞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접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앞바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해서 비행기가 구조적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라고. 체크해볼게. 너무 빠르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라. 따라서 조종사는 뒷바퀴를 접지하기 전부터 앞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접지할 수 있게 잘 제어해라. 근데 뭐 밑줄은 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이가? 조종사가 그냥 열심히 신경 써라 이거고 출제할 수 있는 부분 요거밖에 없겠지. 뒷바퀴를 접지할 때가 아니라 접지하기 전부터 애초에 앞바퀴를 좀 신경 쓰자 이거야 지금. 그리고 뒷바퀴가 접지되는 순간 제동 장치가 작동하여 빠르게 감속하면서 착륙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접지되는 순간 뭐다? 제동 장치 브레이크가 딱 작동을 하면서 감속을 쉽게 할 수 있구나까지야. 됐지? 이까지가 접지 단계야. 마지막으로 해볼게. 지상활주 단계. 자, 비행기가 다 내려앉았어.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내려앉고 바로 서는 게 아니지. 내려앉고 쫙 가잖아. 더 밀려 가잖아. 그거야. 접지가 완료된 비행기를 최대로 감속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지상활주 거리는 접지하는 순간의 비행기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잠깐만 지상활주 거리는 비행기 속도 제곱 비례 접지 이후에는 비행기의 평균 감속력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상 활주 거리가 늘어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빠르게 착륙을 했으니까 더 밀려나는 게 더 길겠지. 그 거리고 비행기의 평균 감속력은 비행기가 얼마나 브레이크를 잘 제어할 수 있냐. 그러니까 속도를 얼마나 빨리 감속시킬 수 있냐인데 그게 거기에 반비례한대. 그러니까 뭐야? 감속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상 활주 거리는 줄어드는 거지 지금. 따라서 비행기가 접지하기 직전에는 받음각을 크게 하거나 양력을 높일 수 있는 고양력 장치를 사용해서 느린 속도에서도 공중에서 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체크해볼게. 접지 직전에는 받음각 크게 하거나 고양력 장치를 사용해서 느린 속도에서도 뜬 상태 유지할 수 있게. 왜 이게 반드시 필요하려면 얘들아 너 비행기 이륙할 때 생각해봐. 이륙할 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붕 뜨지 않잖아. 비행기 출발할 때 어때? 속력을 엄청나게 빨리 하지. 빨리 해가지고 갑자기 훅 날잖아.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공중에 떠있기 위해서는 일정 속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속력이 너무 느리면 추락하니까. 근데 아까 위에 나왔지. 이 지상활주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 이해돼? 속도를 너무 근데 줄이면 어떻게 돼? 너무 줄이면은 비행기가 안으로 그 밑으로 확 추락해 버리니까 양력이 너무 줄어든다는 말이지. 그래서 뭐하래? 양력을 높이거나 받음각 크게 해서 즉 고양력 장치를 사용해서 느린 속도에서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공중에 뜰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비행기가 접지하고 난 이후에는 비행기 날개에 흐르는 공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스포일러와 같은 고항력 장치를 사용해서 감속력 크게 하란다. 비행기가 딱 접지 이후에는 이제 안 떠도 되지. 그럼 뭐야? 양력도 없을 거고 단지 뭐야? 비행기가 질주하는 속도만 제어하면 되니까 고항력 그 저항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비행기의 속도를 좀 줄이자. 요거야 지금. 됐나? 요게 지상활주 단계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러 넘어가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아마 답이 1번이었을 건데 1번은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활공각과 활공비를 최소화. 너무 쉬웠지 얘들아. 활공각은 이거에 관해서는 애초에 지금 여기 앞에 어디냐? 일단하게 나와있지. 활공각은 최소, 활공비는 최대로 하라고 했지. 최대로 하라 그랬지. 그래서 1번은 너무 쉬웠다. 활공비는 최대가 필요하지. 그래서 너무 쉽게 1번이었고. 자, 2단락 보자.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알 수 있는 기획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네.
보기 읽어보면은 비행기가 강화할 때는 직선 형태가 아니라 그림과 같은 사이클로이드 곡선 형태로 비행하면 강화한다. 그 문제에는 그림이 있을 거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형태는 위에서부터 일정 지점까지는 직선 형태보다 지면과 이루는 기울기가 크지만 일정 지점을 지나고 나면 지면과 이루는 기울기가 직선 형태보다 훨씬 작아진다. 비행기가 사이클로이드 곡선 형태로 강화를 하면 직선 형태로 강화할 때보다 강화 초기에 중력 가속도의 힘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직선 형태보다 완만한 구간에서는 이미 중력 가속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힘이 관성을 영향을 받아 외부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처음 속력이 줄어들지가 않는다. 이로 인해 비행거리 자체는 직선 형태로 강화할 때보다 늘어나지만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고 연료도 적게 든다고. 자, 어떤 원리를 하겠대? 직선 형태로 강화하면은 중력 가속도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연료를 더 쓰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비행기가 알아서 빨라진다는 거지. 알아서 빨라지다가 직선 형태보다 완만한 구간이 됐어. 이제 그럼 뭐야? 속력이 점점점 느려져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 때문에 처음 속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리 자체는 직선 형태보다는 더 늘어나지만 오히려 시간은 짧아지는. 왜? 속도가 더 빨리 강화하니까. 이해됐지? 그거에 관한 거지. 이 2번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아까 둘째 줄에 있어서 둘째 줄에 뭐라 적혀 있었어? 직선 형태보다 원래는 곡선 형태가 말이야. 직선 형태보다 지면과 이루는 기울기가 너무 크지만, 이제 활공각이 크지만 말이야. 그 지점만 지나고 나면은 직선 형태보다 활공각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왜? 우리는 앞에 1단락에 봤었지. 활공각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 그래서 활공각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곡선 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지. 그 지점 지난 이후에는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활공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곡선 비행을 한다로 이해하면 되겠다. 3번 문제 보자. 3번 문제는 뭐 양항비 쭉 나와 있네. 한 개씩 보면은 답이 4번이었어. 그 C의 상태란 말은 얘들아 D의 상태랑 비교해봐. C의 상태가 D의 상태보다 양항비가 훨씬 크지.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잘 보이나? 다른 색으로 적을까? 이 양항비는 누가 크냐? C가 D보다 커. C가 D보다 크지. 자, 그러면 항력은 누가 클까? 항력. 아까 앞에서 봤듯이 양항비는 항력이 커질수록 양항비가 작아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항력은 누가 크겠어? C가 양항비가 크다는 말에 항력이 더 작다는 말이겠지. 반대로 D가 항력이 더 커야지. 근데 4번에는 C의 상태일 때 D의 상태일 때보다 비행기에 작용하는 항력이 크고, 이 말보다 틀렸지. 항력이 큰 게 아니라 항력이 작다 그래야겠지. 항력이 더 작아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받음각에 대해서는 보면은 받음각은 아까 기억나나? 받음각이 크면 클수록 양력이 올라간다 그랬지. 근데 지금 양력 계수를 보시면 C의 양력 계수가 훨씬 더 높지. C의 양력 계수가 높다는 말은 C의 받음각이 더 크다는 말이야. 그래서 받음각은 더 크다로 바꿔줘야지 답이 4번이다. 됐나? 넘어가 보자. 4번 문제. 착륙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봐봐. 플레어 단계의 접지 직전에 조종관을 당기면 이거 안 된다 그랬지. 당기면 안 된다 그랬지. 고도의 감소율이 낮아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감소율이 내 생각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빨리 고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진입 경로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진입하게 된다는 게 문제점이었잖아. 됐나? 자, 이까지가 문제풀이 끝이고, 자, 그러면 내용 정리로 넘어가 보자. 자, 그 과학 10 정리를 다 해놨는데 필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자, 강화 1단락은 이제 강화 비행에 관한 거였어. 강화 비행은 안전한 착륙을 말하는 거고, 조금씩 내려오면서 강화하는 걸 이제 강화 비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서 2단락에는 강화 비행의 원리에 대해 나왔는데, 원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곡선 형태의 비행이 있대. 그런 곡선 형태의 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활공각을 최소로, 그리고 활공비는 최대로 해야지 안전한 곡선 형태의 비행이 가능하다고 했었어. 그럼 활공각은 뭐냐? 이런 거. 이동 경로와 활공 거리의 각도. 너의 교재에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다. 활공비는 활공한 거리를 비행기가 강화한 그 고도 있지. 고도로 나눈 값을 활공비라고 그래. 어찌됐든 이런 활공각과 활공비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양항비는 양력과 항력의 비야. 양력은
비행기를 상승시키려는 힘이고 항력은 비행의 방향과 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항력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양력, 항력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밑에 교재에 나온 걸 지금 정리해 놨는데 양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항력, 그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크면 양항비가 줄어들고 항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양력이 커지면 양항비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있지.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해서 활공각 최소, 활공비 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항비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항력은 줄이고 양력은 올려야 된다는 거 알겠지, 얘들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항비를 올리면 올릴수록 활공각은 최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 그래서 활공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 값의 역수, 그러니까 역수가 양항비가 되는 거지. 양항비의 역수가 활공각이 되는 거고, 그거까지가 지금 2단락의 내용이었어. 됐지? 자, 3단락 가보자. 3단락은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그랬어. 이제 비행기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양력은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비행기의 그 속력이 빠를수록 항력도 커진다. 여기서 이제 양력 계수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 양력 계수란 그 양력을 얼마만큼 받냐 이건데 받음각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말하는 받음각은 비행기의 날개 말한다. 비행기의 날개의 받음각이 크면 클수록 양력 계수는 올라가는 거야. 왜? 아까 말했지? 요렇게 비행하는 것보다 조금 날개를 들어서 이렇게 비행하는 게 비행기의 양력을 더 높여줄 수 있다 그랬지. 받음각이 클수록 양력 계수는 높아진다. 이 받음각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 점점점 비행기가 날개가 이렇게 내릴수록 받음각은 올라간다는 건데 그 최대 받음각 이후의 계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날개를 완전 꺾겠다고 해서 각도를 무한으로 이렇게 늘리면 안 되고 일정 수준까지만 받음각을 늘린 다음에 양력 계수를 최대로 늘려주고 그 이후로 더 제껴버리면 양력 계수는 오히려 감소한다 그랬다. 어찌됐든 2단락과 3단락에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얘들아. 자, 정리하면은 비행기의 무게, 그리고 비행기의 속력, 그리고 비행기 날개의 그 받음각이 뭘 결정해? 양항비를 결정해 준다. 양항비를 결정해 줘. 그럼 이 양항비는 뭘 결정해 주나? 양항비에 따라서 위에 말했지? 활공각과 활공비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개 더 적으면은 활공각과 활공비에 따라서 저 곡선 형태의 비행이 얼마나 안정적이게 되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다시 4단락 넘어가 보자. 읽어서 알겠지만 비행기의 착륙 과정에 관한 글이었지. 착륙 과정 첫 번째가 이제 접근 단계라 그랬어. 접근 단계는 직선 강하 비행 구간으로서 장애물 고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 장애물 고도는 여기 나와 있지. 안전 비행의 최소 고도야. 거기서부터 이제 직선 강하니까 이 상태로 이제 가는 거지. 3도 각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다음 자, 1번 착륙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플랩이라는 착륙 장치를 사용한다. 이 플랩이라는 장치는 날개 면적과 받음각을 크게 해서 양력을 높여주는 애야. 양력을 높이고 속도는 줄어들게 만들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 조종사가 이 활공각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조절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활공각이 너무 작을 경우랑 너무 클 경우 두 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너무 작으면은 조종사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락할 수도 있고 활공각이 너무 크면 접지 지점에서 벗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시간당 고도 감소율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다 보니까 활공각이 3도보다 작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활공각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딱 제일 좋은 게 뭐다? 활공각은 한 3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했었어. 그 밑에 이제 플레어 단계로 접어들면은 이건 이제 곡선 경로 구간이야. 너희 문제에서 봤을 때 이런 곡선이 있지. 그 구간이다. 접근과 이제 접지 직전 구간이 있는데 접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앞부분을 살짝 들면서 접근을 해야 된대. 그래서 지면과의 각도가 1에서 3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한다. 이해됐나? 자, 근데 내가 이걸 읽다가 좀 헷갈렸던 게 우리가 활공각 할 때 각도는 잠깐 적어보면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온다고 셈치면은 요 각도였잖아. 근데 여기에서 비행기 앞부분은 들어가지고 지면과의 각도를 1에서 3도 유지한다는 말은 요게 땅이라고 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이게 비행기야. 이게 비행기인데 비행기의 각도를 요거를 이제 1에서 3도로 맞추라는 것 같아.
그래야지 나중에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 뒷바퀴부터 앉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 그 다음 접지 직전에서는 이 조종관을 당기지 말라 그랬어. 이 조종관 당기게 되면은 비행기 앞부분에 들리거든. 근데 직전에는 당기지 말래. 이유가 있지. 만약에 조종관을 당기게 되면 직전에 꼬리 날개에 추가적인 힘이 발생함으로써 앞쪽이 더 밑으로 꽂히게 된다는 거지. 얘는 꽂히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진입 경로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접지 직전에서는 조종관을 당기면 안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이 플레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착륙 장치를 사용하는데 아까 위에 접근 단계에서는 플랩이 양력을 발생시켰다고 하면은 이 플레어 단계에서는 슬랫이 양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얘들아. 됐지? 자, 그 다음 또 보자. 마지막이다. 세 번째 접지 단계를 보시면 접지 단계는 비행기 앞부분과 활주로의 각도를 4에서 6도 정도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접지를 하는 거지. 이때 뒷바퀴부터 접지하는 게 중요한데 뒷바퀴가 접지하자마자부터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비행기가 서게 되는 거지. 대신 앞바퀴는 천천히 해야 돼. 왜? 앞바퀴를 빨리 내디디면 앞바퀴에 그 작용하는 하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아까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었거든. 그래서 천천히. 마지막 네 번째 지상활주 단계에서는 비행기를 최대로 감속하는 단계인데 지상활주 거리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 거리는 비행기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활주 거리는 늘어나고 비행기의 감속력이 높을수록 활주 거리는 줄어든다고 했었어. 그리고 접지 직전과 접지 이후에 사용하는 게 좀 달랐는데 일단 접지 직전에는 바등박을 크게 하든지 또는 고양력 장치를 사용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접근하면서도 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 반면에 접지 이후에는 고양력이 아니라 고항력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감속력을 높여주는 게 안전한 착륙에 도움이 된다 그랬다. 됐지? 자, 여기까지가 과학 10 정리 끝이다.